오른쪽 상체가 스트로크 때문에 많이 이제 손상을 받았다, 못 움직인다 그러면 건강한 손만 쓰거든요. 왼손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깁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묶어. 80대 어르신분이 잘 걷기 힘든데 걷는다. 그러면 본인은 100을 할 수 있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일어나죠. 그러면 죄송한데 뇌의 가소성이라는 걸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틀란타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애틀란타 사람 사는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 박은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세라고 합니다. 현재 University of North Georgia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에서 교수로 있고요. 한 10년 정도 지금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해부학과 뇌과학 과목들 가르치고 있고요. 연구는 보통 사람 동작을 분석해서 뇌가 어떻게 우리 몸을 조절하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협응 관련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스스로 협응해서 동작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뇌는 그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들어보니까 교수님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인터뷰 그 질문지를 보고서 물리치료학 교수님이다. 요거를 듣고 저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 허리가 아프거나 어디 발목이 좀 이렇게 쑤신다거나 하면 저는 물리치료실보다는 카이로프랙틱에 이게 연락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리치료학이랑 카이로프랙틱이랑 뭐가 다른가요? 첫 번째, 먼저 카이로프랙틱에 연락하는 이유는 주변에 많아서 그렇습니다. 많아요, 진짜. 특히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보기로는 한국인 카이로프락터가 약 15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 여기 애틀란타 지역에? 그 다음 물리치료사가 제가 카운트한 걸로 한 열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셔서 이미 숫자가 10배 이상 차이 나고, 클리닉 숫자도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 한 5개 정도 여기 PT 클리닉이 있는데, 카이로 클리닉이 한 50개 가까이 대단히 있는 큰 차이가 있네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접하는 부분에서 특히 이 지역에서는, 아틀란타 지역에서는 카이로프락터를 훨씬 쉽게 접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 과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University of North Georgia 이제 물리치료학과인데, 저희는 Doctor of Physical Therapy, 물론 카이로를 이제 Doctor of Chiropractic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과정이 교육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쉽게 설명드리면,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학교는 에모리 유니버시티,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다음 저희 유니버시티 노르 조지아. 많이 들어본 대학들이죠, 그렇죠? 카이로프락틱이 어느 학교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언급한 학교는 없고요. 네. 조지아에는 라이프 유니버시티라고 카이로프락틱 프로그램이 꽤 한국인들 꽤 많이 가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에타에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 더 큰 차이는 사실은 물리치료학과는 메디컬 팀으로 들어갑니다. 메디컬 팀이라고 하면 MD, 그 널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PT, OT, 피지컬 세라피스트, 아큐페이셔널 세라피스트, 그 다음에 스피치 패솔로지스트, 이런 메디컬 팀으로 들어가고, 카이로프락틱은 흔히 얘기하는 대체의학, 얼터너티브 메디슨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험도 약간 다르고요. 보험도 카이로프락틱은 포함하는 보험이 있고, 메디컬 인슈어런스 같은 게 포함하는 보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피지컬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 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이든 피지컬 세라피는 일단 어느 포션까지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분리를 하자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제공하는 학교가 다르고, 그렇죠? 학교가 다르고, 그리고 의학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대체의학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그렇게 크게 좀 다르다고. 나뉘죠. 다시 또 다른 거는 이제 주치의한테 가셨을 때 피지컬 세라피 레퍼럴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카이로프락틱 레퍼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제 차이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 아플 때는 똑같이 이제
우리가 허리 아파서 거기서 뭐 치료를 하는 건 카이로프랙틱에서 하는 것도 물리치료에서 다 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또 차이점은 카이로프랙틱에서 하는 거는 물리치료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치료에서 하는 거를 카이로프랙틱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좀 더 큰 범주라고 보면 약간 더 되겠네. 큰 범주고 조금 자유도가 높죠. 대신 어떤 도? 자유도가 높죠. 자유도가 그러니까 내가 높다는 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치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 같은 경우도 조지아주는 물리치료사가 침을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많은 분야를 커버하는 거네요, 네, 훨씬 많은 물리치료가. 분야를 커버. 네. 바로 쏙쏙 들어오네요, 머리에. 그래서 이제 그 카이로프랙틱이랑 물리치료랑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전화할 때는 이제 물리치료에 접근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 왜냐하면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개인적으로는 편한 데 가시면 됩니다. 편한 데 가시면 되고, 네. 만약에 이제 좀 더 길게 치료를 받고 싶다. 그다음에 의료보험 안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일부 이제 카이로가 포함하는 게 정말 작은 부분이 있는데 물리치료는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전부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신데 카이로는 철학적으로 약간 수동적인 치료가 많고요. 그러니까 치료사가 환자에게 적용해 주는 게 많고요.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능동적으로 치료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더. 그래서 능동적이라면 환자한테 요구를 하죠. 이렇게 움직이세요. 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치료 세션이 끝나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이 조금 다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카이로프랙틱은 보통 그냥 누워있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고 환자가. 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움직이라고 시키는 것이 훨씬 많다, 물리치료는. 왜 그렇게 다른 거예요? 과학적인 접근법이 약간 다르고요. 저희는 이제 논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능동적으로 치료했을 때 실제 환자가 일상생활에 복귀했을 때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통증이나 동작의 발전이 훨씬 많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능동적인 치료를 많이 하려고 하는 치료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물리치료사도 카이로들이 하는 뭐 어저스트먼트라고 얘기하는 뭐 이렇게 소리 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사실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조금 철학적이나 의학적인 접근법이 약간 다르고. 오케이. 이해했어요. 사실은 뭐 내가 허리가 아프다든지 전 좀 허리가 가끔 아프거든요. 그럼 어제 제가 자는 자세가 좀 이상한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세를 고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아픈 거잖아요. 물리치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내가 움직이는 어떤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돼 있으니 교정해 주는데 포커스를 둔다.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돼 있다. 되게 재밌네요. 네. 그럼 지금 교수님이 지금 연구하시는 분야를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건 쉽지는 않은데. 초등학교 학생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네. 조금 전문적인 거긴 한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제 한 2, 3년 전에 시작한 연구 중에 하나가 버추얼 리얼리티 가글을 이용해서, 뇌졸중 환자 보행 훈련을 좀 더 쉽게 만드는 훈련들을, 그 연구들 조금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는 트레드밀에 이렇게 걸으면 힘들잖아요. 옆에 치료사들이 있고. 근데 가글을 쓰고 걸으면 훨씬 부드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왜냐하면 마치 밖을 산책하는 것 같거든요. 어. 근데 밖을 산책하면 위험합니다. 넘어지면 어떡해요? 아. 근데 안전한 장치를 차고 가글을 하면은 안전하게 걸을 수 있죠. 그리고 VR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장애물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걸을 때 이걸 피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장애물이 있으면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죠. 다치죠. 네. 그렇지만 가짜기 때문에 연습만 하는 거죠. 신기하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더 보행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연구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비슷한 제품들이 밖에 나와 있기도 한데, 네.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환자가 그 가글을 쓰고 이제 걷고 있어요. 근데 뭐 네. 어딘가 불편한 환자겠죠. 네. 그럼 교수님이 옆에서 보시고 장애물을 건널 때, 이 사람이 뭐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네. 뭐 그런 거를. 그렇죠. 장애물도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오른발이 더 보통
뇌졸중 환자는 네.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한쪽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그러면 건강한 다리는 놔두고 네. 불편한 다리 쪽에 장애물들을 더 많이 두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다리를 더 써야 되거든요. 쓰게 만드는 거죠. 그 버추얼 리얼리티 안에서. 그러면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장애물을 끝나고 그냥 걸어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보폭이 넓어진다든지 보행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그런 발전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뇌졸중 때문에 뭔가 어디가 불편하거나 마비가 왔거나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때는 그냥 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뇌졸중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거 왼쪽 다리를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를 다시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그래요? 표현이십니다. 마치 걸음걸이 처음 배우는 것처럼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습관으로 익혔잖아요. 습관으로 익혔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기억에서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석사 때부터 연구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뇌 과소성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하는데 뇌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우리 몸은 뇌의 구성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거죠. 가소성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나이가 들어도 뇌는 변합니다. 변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근데 뇌졸중이 오면 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네. 그 부분에 있는 뇌의 구조들이 얽혀버립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얽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얽히니까 다리 근육이나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걷는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죠. 위에서 프로그래밍 자체가 얽혀버린 거죠.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도 이게 걸을 때, 뭐 어디 근육을 움직여야지 이렇게 배우는 게 그렇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는데 이분들한테는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그런 단계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 배우면 넘어지면서 배우잖아요. 실패하면서. 근데 나이 드셨을 때는 넘어지면 다른 그래요.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되게 중요한 네. 일이네요, 그게. 근데 어릴 땐 넘어져도 부드럽고 뼈도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넘어져도 뼈가 다치진 않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이제 꽤 큰 위험 요소라서 그런 걸 제거한 상태에서 훈련을 하는 게 꽤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제품도 나오고 과학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확 이해가 되네요. 이분들은 재활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재활 훈련을 하게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네요. 네. 재밌다. 뭐 다른 거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주위에 뇌졸중 이런 거 저희 아빠도 뇌경색이 잠깐 오셨었어요. 다행히 네네. 주위에 또 같이 계셔서 뭐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는데 사실 이제 뭐 나이가 좀 드시면 우리가 다 위험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자분이나 환자분을 주위에 같이 있는 가족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또 치료하는 것도 재밌는 게 있을지. 가장 첫 번째 프린시플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환자가? 네, 환자가. 네. 그래서 많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변에 컵이랑 이런 걸 다 놔두면 이렇게 하죠. 치운다고? 아니요. 자기가 물 마시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물을 저기 두는 겁니다. 일어서서 가야 되죠. 이 동작을 할 수 있게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집에서. 안전한 공간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치료 방법도 있고요, 실제로. 네. 그렇게 일부러, 그 다음에 환자 의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내가 움직여야겠다는 의지.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뭐 환자들 치료 프로세스를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내가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 걷는 분들이 했는데. 더 보행도 빨라지고 팔을 많이 쓰는 분들이 보행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결국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회복력이 좋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극단적인 치료긴 한데 실제로 많이 쓰는 치료입니다. 만약 오른쪽 상체가 스트로크 때문에 많이 이제 손상을 받았다, 못 움직인다 그러면 건강한 손만 쓰거든요. 왼손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깁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묶어버려요. 야. 그리고 이 손만 쓰게 만드는 겁니다. 어눌하지만. 그러면 이 손만 계속 쓰면 이 손은 어차피 건강하니까 괜찮죠. 이 손을 많이 쓰면
이 손이 점점 더 좋아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치료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참 쉽지 않겠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정이 뭐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애들도 몇 천 번 넘어지고 걸음걸이를 배우는데 그 과정을 주변에서는 견뎌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자 스스로는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저희 교육 과정 중에 그 보호자 교육 관련된 교육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 케어기버를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은가,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돼 이런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옆에서 도와주는 뭐 그 헬퍼든 가족이든 그분의 의지들도 엄청 중요하겠네요. 필요합니다. 환자 네. 혼자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평소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통해서도 뇌의 학습이라는 게 일어나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 예, 그리고 아니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요는 본인의 신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 20대 젊은 친구가 걷는다고 뇌 가소성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인데, 걷기는 한 30, 40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런 뇌에서는 어떤 도전을 받지 않는 거, 챌린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는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80대 네. 어르신분이 잘 걷기 힘든데 네. 걷는다. 네. 그러면 본인은 100을 할 수 있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일어나죠. 그러면 죄송한데 네. 뇌의 가소성이라는 걸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뇌가 학습하는 능력을 가소성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오케이. 뇌의 가소성을 쉽게 얘기하면 뇌는 계속 변한다. 변한다? 네. 어릴 때는 더 잘 변하고 네. 나이가 들수록 그 변화 속도가 줄어드는 패턴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거든요. 그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의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나이가 쉽게 들어서도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80대 환자분이 걷기 힘들어 하세요. 걷기 힘들어 하는 이유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동작을 조절하는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걷기를 계속하면 이게 걷는 자세나 이런 게 더 좋아지긴 합니다. 계속 걸으면? 네. 그러면 뇌의 작용도 이 사람이 계속 안 걸으려고 그러네? 라고 프로그램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는 거죠, 뇌에서. 근데 계속 걸으면 이 사람은 계속 걷는구나. 네. 그러면 이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Use it or lose it. 네. 그렇구나.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저희 뇌 가소성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계속 써야 되는 거네요. 네, 계속 써야 됩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산책할 때도 안 가던 길을 안 가면 없어지는데 계속 가면 그 길이 딱딱 생기잖아요. 네. 뇌도 약간 그런 식으로 뇌도 그렇습니다.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100% 중에서 많이 최대치로 써야 이제 가소성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힘들어도 내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뇌로 생각으로 이렇게 포커스 하지 않아도 그냥 힘든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거야. 그렇죠. 우리 뇌는 우리가 느끼면서 이게 인식하면서 하는 동작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는 동작도 많거든요. 네. 근데 움직임 자체를 계속해서 가져가면 인식하지 못하는 동작에 관해서 계속해서 발전이 일어나고 네.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노화와 관련된 네. 질환들은 네. 대부분 질병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쭉쭉쭉 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구나.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내가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안 쓰니까 자꾸 이렇게 못 쓰는 기능들이 노화가 진행되는 많아진다.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작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다양한 동작을 하는 게 좋고요. 네. 똑같은 동작을 계속 하는 것보다 다양한 동작을 하는 게 좋고요. 해보지 않았던 동작을 하는 건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들과 일반 젊은 사람들과 좀 차이를 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오.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긴 하지만 네. 똑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원리는 같지만 과정은 다르고 결과도 약간은 다릅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네. 이렇게 교수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그런 고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환자 치료하고 하다가 이게 과연 과학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과학적인 근거를 조금 더 내가 밝혀보고 싶다. 일해보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학부를 졸업하고 잠시 이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기초과학 관련해서 뇌과학 관련해서 기초과학 연구를 하다가 또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고요. 유학 와서는 이제 사람의 동작을 연구하면서 이 동작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또 쉽게 얘기하면 뇌졸중 환자가 다치고 나서 동작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다 네.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에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하는 게 좋았다, 재밌었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러신 것 연구하는 게 같은데? 네. 좋지는 않죠. 연구하는 게 그래요? 꽤 힘든 과정입니다. 네. 예. 그런데, 힘들지만 즐거웠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그렇죠. 표현인 것 같아요. 뭔가 그걸 뭘 네. 발견했을 때 막 희열 같은 게 되게 네. 크셨나 보다. 그렇죠? 네. 오. 그러니까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미국에? 제가 미국에 온 건 꽤 늦게 왔습니다. 나이 서른. 오. 한국에서 학부하고 네. 일도 하고 그다음에 석사도 하고 왔으니까 꽤 네.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꽤 오랜 시간을 보내시고 또 미국에서 또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한 건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물리치료 공부하시면서 어떤 게 좀 다르셨나요? 궁금해요. 첫 번째는 학제가 다르고요. 학제. 한국은 물리치료학과가 학부입니다. 언더그래주에이트. 석사, 박사는 그 당시에 아니죠. 없었다, 뭐 그 이렇게. 당시에 있기는 있었는데 네.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공부하고 싶으니까 더 하는 과정이지. 그래서 한국은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학부를 나오고 시험을 치면 음. 물리치료사가 되는 거고요. 미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대학을 졸업하고 네. 3년 과정의 박사 과정을 들어와야지 물리치료사가 되는 겁니다. 학부 4년하고 바로 박사로 가는 거예요, 미국은? 네, 석사가 물리치료사, 그게 석사가 전문 물리치료사라서 마치 4년 하고 의대 바로 4년 가는 것처럼 4년 하고 다른 약대 4년 가는 것처럼 그런 같은 과정입니다. 느낌이구나. 석박사가 다 이렇게 같이 네, 있는 통합돼서. 그런 그래서 느낌이구나. 연구하는 박사랑 또 다르고요. 네. 흔히 얘기하는 프랙티컬한 네. 닥터럴 디그리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은 학부를 졸업하면 물리치료사를 딸 수 있고 실제 일할 수 있지만 네. 미국에서는 훨씬 더 길다. 지금 길고 4년, 3년, 과정도 많이 7년 필요하고요. 과정도 많이 필요하고 네. 또 어떤 게 또 미국 가서 이건 진짜 한국에 다르다. 한국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제일 큰 건 한국은 물리치료사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일하는 건. 근데 미국은 개업이 되죠. 개인 클리닉을 오픈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 경제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네. 본인이 책임도 많이 져야 되고 그렇네요. 많은 어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신 이제 환자를 대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범위가 넓어지죠. 이 환자한테 맞는 치료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치료가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도가 높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시면 의사는 아니고 약간 간호사 정도의 느낌이라고 네. 한다면 여기서는 의사로 일하시는 거네요. 그 정확한 표현이 이겁니다. 한국은 의사의 오더라고 표현하죠. 오더를 이거 받아서? 해주세요. 예. 근데 미국은 레퍼럴이라고 얘기합니다. 레퍼럴? 닥터가 물리치료 해주세요. 뭐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PT한테 가서 예.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으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아, 오더랑 레퍼럴의 그 표현의 차이가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알아서 다 하시는 거네요. 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맞습니다. 본인이 치료 방법을 정하시는 거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의사가 오더를 주는 대로 치료한다. 네. 훨씬 더 독립적이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많고 네. 한국에서 많이 오려고 하겠어요. 한국 친구들이? 그 벽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학제가 이만큼 다르기 때문에 네.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를 뭐 석사나 박사를 한국에서 하고 넘어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석사 박사를 하고 여기서 그냥 시험만 보면 시험만 돼요? 보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보는 게 쉽진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네, 시험도 한국보다 훨씬 어렵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준비 과정도 제가 이제 그 멘토링하는 그룹이 있긴 한데 미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멘토링하는 그룹들 보면 실제 미국에 와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처음에 그룹에 들어오고 나서 한 10% 정도 성공적으로 미국 와서 정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안 되네요. 그다음에 영어 기준도 꽤 높고요. 그렇지. 예, 영어 기준도 꽤 높고요. 네. 대단하시네요. 이제 뭐 그런 친구들도 10%밖에 안 남는 그런 과정인데 집념이 대단하신가 봐요. 하다 보니까 미국 오셔서 뭐 어떠셨어요? 미국 맨 처음에 오셨을 때 뭐 어떻게 공부하시고 삶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하루 종일 공부하셨는지 막 이제 언어도 뭐 잘하셨겠지만 어쨌든 30대에 넘어오셨으면 또 언어의 문제도 좀 있으셨을 거고 어떻게 저는 처음에 하셨는지. 이제 풀타임 박사과정으로 네.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델라웨어에서 박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네. 같이 이제 신혼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여느 박사과정 학생이랑 똑같았습니다. 6년, 전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6년 걸려서 이제 박사학위를 끝냈는데 뭐 일반 박사과정입니다. 그냥 풀타임 박사과정이니까 기본적으로 수업 듣고 연구하고 네. 뭐 논문 쓰고 그다음에 2년차 끝나고 퀄 시험 통과하고요. 무슨 시험이요? 퀄 시험이라고 이제 박사과정 시험? 하시는 분들은 아실 아, 텐데 퀄 시험이라고 해요? 퀄 테스트라 그래서 퀄 네. 이그잼이라 그래서 네. 2년 동안 공부한 거를 다 시험을 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시험을 앉아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네. 교수님들 앞에 놓고 이제 앉아서 교수님 질문하는 문제 답해야 되는 뭔가 거죠. 스트레스가 많은 시험이구나. 뭐 시험 한 세네 시간씩 치기도 하고요. 와. 뭐 어떤 분들은 이틀씩 치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이 이제 앉아서 치는 시험은 아니고 네. 그냥 너가 진짜 박사 논문을 쓸 준비가 됐는지 아, 그 교수님들이 앉아서 이제 질문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유학생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스탑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걷기 운동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팔 운동을 하면 근육을 10개를 쓴다면 다리 근육을 쓰면 한 20개에서 25개를 씁니다. 첫 번째 이제 물리치료사는 AI 시대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